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1월 동영상 세 번째를 촬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세계경제 둔화와 금융완화 제2탄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 둔화가 될지 침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 3분기에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각국 주요 국가별로 금융 완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경기 둔화하고 금융 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3분기 미국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은 전기 대비는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불안정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2014년, 15년 이 무렵들은 성장률이 2.5%를 넘는 양호한 그런 그 성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올 3분기에는 전기 대비로 했을 때 성장률이 1% 전후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난 2분기 때는 전기 대비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4%에 달했죠. 4% 이게 1%로 툭 떨어진. 근데 뭐 이런 상황은 2014년에도 있었고 2014년 초에도 있었고, 뭐 이때는 이제 주로 계절적인 요인이죠. 뭐 혹한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2012년에도 또 조금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생한 거고. 이제 올 3분기에도 다시 성장률이 좀 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된다 해서 이제 FRB가 금리 인상하는 걸 연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올 12월 안으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FRB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식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FRB가 금리를 그 경기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상 일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죠. 아마 내년 가면은 상당한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을 겪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그 12월달 경제전망 세미나 때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당히 내년의 세계 경제는 상당히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로권을 보면은 유럽 경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바닥권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낮은 저공 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벗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아주 저성장 1% 전후의 저성장인데, 그 2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좀 1.4~5%까지 올랐다가 지금 3분기 때 다시 성장률이 툭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유럽 경제가 다시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QE 정책이라든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12월 달에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 발언을 하니까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주가들이 그냥 주주주죽 하고 막 벙벙벙 뛰었죠. 뭐 FRB가 금리 인상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뛴기도 했지만, 이렇게 했던 그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지금 현재 매달 한 600억 유로씩 이제 국공채를 매입하는 양적 확대책을 하고 있죠. 내년 9월 달까지 기한으로 해서. 근데 그걸 2017년으로까지 연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이제 유럽의 이제 그 뭐 민간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에 이제 지불 준비금하고 그 이상의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다 돈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지불 준비금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 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에 대해서 근데 지불 준비금이 굉장히 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치금인데 그 예치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금리를 물리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려면은 오히려 예금한 그 시중은행들이 그 이자를 내고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마이너스 0.2%인데 마이너스 0.3%로 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거나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금융 완화책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폭등을 해버린다. 이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난 2010년 이후 계속되어 온 상황이죠.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계속 중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지난 올 3분기 때는 6.9%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7% 밑으로 떨어졌네.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곧바로 예금 금리하고 1년 만기 예금 금리하고 정기 금리, 대출 금리, 기준 금리 역할을 하죠. 그 금리를 이렇게 0.25%씩 쭉 내렸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 예금을 100을 받으면 그 중에 18만큼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금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금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 준비율을 18이던 것을 17.5로 0.5% 이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3년인가에 이제 그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준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할 때는 대출하면 대출금리, 대출이자 예금만 받으면 예금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자는 어떻게 서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냐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겠죠. 내 돈 빌려다 쓰세요. 내 돈 빌려다 쓰세요. 그러면 어떤 대출이자가 막 내려가겠죠. 대출이자가 내려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대출이자 금리 하한선을 규제를 했어요. 이 이상 대출금리는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뭐 4.5%로 정하면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4.3% 이하로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대출금리 하한선 규제를. 근데 이 규제를 2013년인가 풀었어요. 자유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이제 예금자한테 우리한테 예금하세요. 우리한테 예금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자 더 줄 테니까 예금금리 인상을 올릴 이렇게 경쟁을 하겠죠. 인상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인민은행 역시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규제를 해놨어요. 은행들은 예컨대 그 인민은행의 예금 이자율 기준금리를 1.5%로 정하면은 1.7% 이상 예금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한선을 딱 규제를 해놨어요. 근데 그 대출금리 하한선 규제는 2013년인가 2014년인가 풀었고 이제 예금금리 상한선 그 규제는 이번에 푼 거예요. 금리 상한 규제를 협의해서 이제 그래서 중국도 이제 예금 대출 금리 자유화를 이제 한 거죠. 미국이 금리 자유를 한 게 83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이 금리 자유를 한 게 미국이 81년이고 일본이 83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국이 91년인가요? 아닌가? 2000 몇 년인가? 하여튼 뭐 금리 자유화는 이미 이제 80년대, 90년대 금리 자유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중국은 이제 금리 자유화를 한 거죠. 근데 이 금리 자유화를 한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그 IMF가 11월 달에 중국 위안화를 SDR에 기축통화를 편입하겠다라고 그 사실상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자유화를 이렇게 한 거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도 인하하고 예금 준비도 인하해서 이렇게 금융 완화책을 발표를 하니까 또 미국 주가, 유럽 주가, 일본 주가 막 그냥 중국 주가 막 또 올라갔어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감속해서 세계 경제가 다들 이렇게 다시 둔화되거나 다시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금리를 낮춘다고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간 겁니다.
일본도 지금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렇게 예상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지금 아베노믹스는 했지만은 아베노믹스는 이미 부러진 화살이네 많이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이른바 제 아베노믹스 1탄에 의해서 아베노믹스 2탄을 이제 지난달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10월 달인가 이번 달인가 뭐 발표를 했죠. 뭐 신 아베노믹스가 뭔가 이렇게 신화살 세대인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마 그 일본 경제하고 경제 시평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한번 그것도 참 이렇게 시평하고 일본 경제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경제 흐름이나 투자에 그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예상된다 이거예요. 경제가 가라앉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QQE, 일본은 이제 특별히 하나 더 붙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은 양적 통화 확대책인데 일본은 양적 질적 통화 확대책, quantitative, qualitative expansi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QE, 그러니까 더 세게 한다 이런 그런 거죠. 현재 지금 일본은 이미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첫 번째는 한 연간 60조 엔, 한국 돈으로 600조 원 정도를 사들이는 국공채도 사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완전히 거대 투자기관이죠. 근데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 작년 10월 말에 이제 60조 엔 정도 사는 것을 80조 엔으로 늘렸죠. 매년. 그러니까 800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걸 더 늘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100조 엔으로 늘린다. 1000조 원 정도인데 한국 1년 GDP가 1400, 1500조입니다. 3분의 2죠.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QQE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아베 경제 고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쏟아 부을 만큼 부었는데도 효과가 없어. 이제는 다시 빚을 좀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5조 엔 정도를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위소득 계층한테 5만 엔씩 나눠주는 거. 그래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5조 엔 정도. 그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무소득, 이렇게 소득이 없는 계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1억 2천만 명 중에 2,200만 정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만 원씩 나눠주면 대강 한 5조 엔 정도 되죠. 5조 엔 조금 되죠. 그러니까 그 5조 엔을 좀 이렇게 추경 편성해가지고 좀 경기 부양 대책을 자 이렇게 또 그 재정 확대책도 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주가가 막 경제는 이렇게 계속 깨지고 있는데 주가는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도 어떻습니까? 아까 저 지난 그 두 번째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경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대세 하락이죠. 대세 하락이에요.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시 반등하고 있다 그랬죠? 빚으로 반등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전월세 대란을 이용해서 건설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추경이라든지 적자 재정 편성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적자 재정 추경 편성을 그냥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례 행사로. 그다음에 가계 대출이 확대돼서 한국도 이렇게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어땠습니까? 1.5%까지 지금 계속 내렸죠. 계속 내려오고 있죠. 돈도 많이 풀고. DTI랑 LTV도 지금 완화해가지고 막 돈을 쉽게 빌려갈 수 있게 막 풀어놓는다. 그것도 이른바 양적 확대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적 확대책을 한 결과로 이렇게 지금 자산 가격, 주가도 뛰고 채권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부동산에 이제 된통 혼나가지고 가격은 많이 뛰었어요. 미국은 거래가 없다 그랬죠. 일본도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안 되죠. 잘. 한국은 지금 이제 아까 2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주택, 전월세 세를 사는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빚을 내 가지고 몰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결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 연기, 주가가 펑.
유럽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 금융 완화를 확대한다. 주가가 펑.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등을 인하했다. 주가가 펑. 일본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일본은행이 또 양적 확대가 재정적자 사업 재정 확대를 한다. 주가가 펑.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빚을 폭증시킨다. 지금 추경 편성에서 또 이렇게 쏟아 부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 전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둔화 내지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왜 둔화되고 침체됩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양적 확대책이다, 금리 제로 금리다, 막 온갖 재정 적자다, 추경 편성이다, 막 이런 걸 해왔는데 또 불구하고 다시 꺾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라면 이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을 해가야 되는데 꺾여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지금 그 경기가 반등한 것은 이런 양적 확대책이나 제로금리 때문에 경기가 반등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조금 있다가 다시 꺾어지면 또 돈을 쏟아 붓고 막 금리 또 막 0% 마이너스 막 이렇게 하고 또 반짝반짝이다 또 꺾으면 또 망하고 하면은 그 무한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가는 그럴 때마다 펑펑이죠. 실물 경제는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렇게 깨지는데 주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거품이죠. 이미 그런 거품 조정을 한번 지금 겪었죠. 올 연초부터 또 중국발 주가 거품이 꺼진 걸 계기로 해서 지금 겪었죠 한번. 그나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주가 정도가 약간 조정이 지금 겪은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면 될수록 지금 그 주가 거품 붕괴로 이렇게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은 2007년, 2008년, 9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뭐 각국의 그 금융기관이나 정부 당국, 정책 당국들이 해온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에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을 해왔잖아요. 금융 완화책이나 확대책을 해왔잖아요. 이것을 기본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이른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였죠. 물론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고용을 하고 그래서 임금을 받고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이른바 전통적인 케인즈류의 경기 부양 효과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효과들이 지금 거의 잘 안 나타나고 있죠. 이미 금리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 아니라 금리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돈을 쏟아 부을 만큼 부어댔죠. 부어댔는데 그 돈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 버냉키 의장 전 FRB 의장 버냉키 의장이 명확하게 이 자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이렇게 양적 확대적 QE를 해. 그래서 올라간 게 뭐였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근데 거래는 없었죠. 부동산이. 주가가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하면은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른바 자산 부자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산 부자를 만들어주면 내가 주식이 얼마가 되고 집값이 얼마가 되고 채권 가격이 얼마나 되니까 부자가 됐네. 그래서 내가 소비도 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해외 여행도 가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이렇게 뿌려줬을 때 이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생산 투자나 고용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이른바 그 시장 경제론이나 케인즈 경제론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금융 확대책, 양적 확대책은 돈을 공급을 해주면 공급해준 돈이 기업으로 가서 투자나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공급을 해주면 이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기분으로 소비를 늘린다. 소비를 늘린 게 이제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를 늘리고 하는 걸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은 시장 경제학이나 신고정급화 경제학이나 케인즈 경제학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전통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전통적 경제 정책 이론진들이고, 이건 이제 비전통적 정책, 경제학에는 이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웰스 이펙트 정도, 자산 효과죠. 자산 효과, 그런 자산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8년, 9년부터 이제 그런, 특히 2010년부터 이제 막 QE 정책을 본격적으로 미국 FRB 중심으로서 해왔는데, 경제는 정말로 이렇게 벌써 5년 이상 이렇게 해왔잖아요. 경제가 벌써 그냥 막 안정적이거나 호황 지속을 해야 돼요. 계속 돈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경제는 어땠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들쑥날쑥 했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실물 경제는 막 계속 이렇게 깔아앉고 있고, 돈을 넣어준다니 어떤 이유로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라앉고, 애플이 또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이 나와서 치고, 구글이 나와서 뛰고, 그러니까 이른바 돈 뿌리거나 금리 인하하는 거랑 관계없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나 실물 경제 그 자체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일어난 것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해가지고 막 4대 강이나 이명박 정권처럼 4대 강이나 막 뿌려댈 때만, 그때만 반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벌일 때만. 그거 끝나면은 또 다 그냥 다시 또 깨져버린다 이거죠. 남는 건 이제 빚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는 가는데, 그럼 실물 경제가 깨지면 양적 확대, 또 금리나 금융 완화, 주가나 자산 가격이 올라가. 또 실물 경제 깨지면은 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실물 경제 회복은 미미하고 양극화만 왜 양극화 심하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죠. 소득이 안 되거나 재산이 없는, 돈 없는 사람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가격이 뛰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가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떼거지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한. 그러니까 노벨상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죠? 양극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사람한테 줬죠, 올해. 디턴인가 뭔가 하는 이런 양반한테 주고, 또 피케티 자본론이 관심을 끈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이런 정책, 금융 확대책, 완화책이 결과적으로는 실물경제 회복에는 별로 이미 이제 5년 넘게 이렇게 하다 해도 이렇게 다시 경제가 가라앉으니까 지금 전부 하는 말이 뭐냐면 별로 효과 없네요 라고 말을 해요. 금융 확대책이 효과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해요. 하면서 뭘 말하냐면, 이제는 이건 금융 확대책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정 확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다시 또 말을 해요. 재정 확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재정 확대를 해서 다리를 세우고 뭘 하면 그때는 반짝해요. 4대강처럼 강바닥 파고 하면 그때는 반짝해요. 돈 하고 하니까, 트랙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니까. 근데 그거 끝나면 또 확 죽어버려. 근데 그 반짝할 때 들어가는 돈은 다 뭐죠? 빚이죠. 빚으로 들어가서 이게 반짝했다가 죽어요. 그럼 빚만 남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빚이 쌓여요. 그래서 채무위기가 발생. 2008년, 9년도 채무위기였죠, 사실. 지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다 뭡니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도 지금 채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채무 상한선 걸려 있죠, 지금 미국이. 미 의회가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승인 안 해줘가지고 지금 채무 상한선이 18조 3천억 달러인데, 이미 지금 미국 정부 채무 현재가 채무액이 지금 18조 3천억 달러 넘어가 있어요, 이미. 11월 3일까지는 이제 미국 그거 해줘야만 지금 이제 또 재정 절벽 사고가 안 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빚투성이가 돼 있어요. 채무위기. 한국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빚이 폭증하고 있다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빚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경제전망 세미나 또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산이 있는데 내가 채무가 이만큼 있어도 내가 또 자산 주식을 부동산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나는 별로 빚이 없어. 순 자산가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채무는 확정된 거고 자산은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갔다 이렇게 불확실한 거예요. 2008년 9년처럼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신문 경제가 지금 3분기 지금 경제가 다 지금 깔아앉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경제가 확 깔아앉아서 주가라든지 채권이나 부동산 가격이 와장창창 깨지면은 빚은 이만큼 목이 다 타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빚을 이렇게 묻돌고 있거나 뭐 이 정도이거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쑥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채무위기 이게 채무위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금융완화책의 양적 확대책, 비전통적 확대책이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버냉키 씨가 FRB 의장을 퇴임하고 주목을 거의 받지 못. 지금 버냉키 의장 퇴임하고 누가 이렇게 뭐 옛날 그린스포 의장 퇴임할 때는 퇴임한 후에도 짱짱했어요. 근데 버냉키 씨 퇴임하고는 저 사람이 누구였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최근에 자기 자서전을 냈어요. 근데 별로 안 쳐다봐요. 자서전 안 쳐다보니까 자꾸 그 책 팔려고 막 이렇게 해요. 아마 세계 경제 전체로 지금 이 금융 완화책, 특히 양적 확대책이 세계 경제를 상당히 심각한 채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게 지금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이 주가 올라가 채권 가격을 부동산 가격 뭡니까? 자산 가격 올라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화폐적 인플레입니다. 이게 화폐적 인플레예요. 실제로 지금 자산 시장에서 화폐적 인플레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품인 거예요. 근데 이 화폐적 인플레를 지금 억눌러 주는 게 있죠.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원 가격하고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해버린 거. 그게 지금 억눌러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인플레를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경제전망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죠. 11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